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태훈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산업환경 대응 지능화 뿌리 기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중소 중견의 제조기업들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 중견기업, 그중에서 특히 제조기업, 더 깊이 들어가면 뿌리 제조기업들이 지금 격변의 시기에 있어서 DX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IoT와 AI 이런 기술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으면 저는 오늘 강의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먼저 DX와 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 이게 여러 선진 국가들의 노동 생산성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이 대량 생산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노동 생산성은 일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대량 생산 체제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1% 미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량 생산 체제에서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선진 국가들의 제조업은 다 없어질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기술 선진 국가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노력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에서 앞으로의 경제 패러다임은 경험 경제라는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경험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험 경제를 이해하려면 오텐티시티, 진정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여태까지는 공급자, 제조업자들의 기획에 의해서 제품이 설계되고 생산돼서 고객들은 제조업자들이 선택한 그 사양 중에서 자기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자기들이 돈을 지불할 때 그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만족감,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경험 경제의 중요한 요체입니다. 여기서 얘기될 때 결국 고객의 진정한 만족감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흔히들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하고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나 혹은 대체적인 경향을 보고 기획이 됐었지만 지금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고객 혹은 특정한 유형의 고객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래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결국은 어떤 유형이냐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조업 업체에서 혹은 서비스 업체에서 보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면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면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기술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제조 생산 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한 이 산업
체제의 변환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주로 얘기가 됐었죠. 근데 독일에서의 인더스트리는 우리의 인더스트리라는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인더스트리를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독일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는 산업보다는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산업의 처음에는 간의 수공업, 크래프트맨십이 주로 제조의 근간이었습니다. 간의 수공업자들, 이 전문적인 제조업 생산업자들이 자기들의 실력이 좀 더 발전하면서 제품의 가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시간도 점점 단축이 됐었죠. 그런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아직 2차 산업혁명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산업적인 어떤 혁신에 의해서 사회가 혁명 수준에 이르는 변화까지 이르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현재까지 산업혁명은 한 번 있었던 거죠. 이때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대량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업이 지금까지 쭉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first, second, third까지 있는데요. 이 방향을 보시면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대한 성장이라는 것은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성의 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소품종으로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던 모든 것들이 이런 앞으로 쭉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보다는 가격과 납기와 같은 제조업에 있어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부가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경제라는 그 경제 체제의 전환을 예측하고 개인화, 개인 맞춤형 생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개인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면 제조업이 더 성장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개인 맞춤을 하면서도 결국은 가격과 납기가 고객의 수준에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납기와 가격을 맞추려면 여기에 DX와 그리고 IoT와 AI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러한 현재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이 제조 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경제 체제의 변화에 맞춘 생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각각의 어떤 그 단계에 있어서 인더스트리 4.0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기업들은 전체적인 기업 중에서 0.7%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거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중소 중견 제조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설치를 하셨죠. MES나 ERP나 POP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 지금 말씀드리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경험 경제라는 그러면서도 납기와 가격을 제때 맞출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 88% 내지는 99%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 체제의 변화와 그 경제 체제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제조 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의 변화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존 디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농기계 산업에 있어서 마켓시어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시면 이거는 농기계 중에서 컴바인이라는 기계입니다. 곡식을 수확을 하고 탈곡까지 하는 기계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더 데이터와 그리고 AI와 IoT를 활용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사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의 센서들이 이 트랙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위치 정보, 토질 분석, 그다음에 수확량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뽑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민첩 대응을 위한 기계적인 시스템들도 갖춰
놓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결국은 농가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단히 경작지에 경작하니까 스마트 에그리컬처나 프리사이즈 에그리컬처 같은 개념들이 도입되게 되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적합했기 때문에 이 존 디어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 사실 2010년도부터 농기계 산업에 굉장히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이 농기계는 장비류를 하시는 기업들이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장비류라는 것이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죠. 그래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매출이 쭉 올라가지만 장비의 구입이 좀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장비류의 산업적인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특정한 경작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사실은 농기계뿐만 아니라 이 컨설팅 분야에서도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의 업종에 있어서의 효율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까지 가능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존 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 디어가 농기계 산업에서 농업의 컨설팅 쪽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전환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에르라는 이 기업도 제약회사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유기 성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돼서 종자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종자회사를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를 들면 농업의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DDT라든가 이런 어떤 농업 관련된 비료나 살포제 같은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여기도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지시 같은 기업은 정보통신 기업이죠. 근데 여기가 쉬고 있는 반도체 클린룸에 거기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부가 가치의 이 채소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로 또 컨설팅을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현재 이 디지털 데이터화라는 것이 데이터의 활용뿐만 아니라 그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업종, 특정 기업의 자기들의 산업적인 위치까지도 확장하거나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기계 산업이었던 존 디어, 그 제약회사였던 바이엘, 그리고 정보통신이었던 후지츠라, 이런 다양한 기업 산업 분에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특정한 산업군에서 경쟁자의 위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소중견기업 보면 데이터는 뭐고 디지털은 뭐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고 거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이건 다 아날로그 데이터죠. 그거를 엑셀 파일에 규칙적이든 혹은 간헐적이든 샘플링을 해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디지타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업종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거나 혹은 불량률을 낮추거나 혹은 좀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것으로 활용하기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건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존 디어나 후지치 같은 경우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업종에서의 데이터와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별개의 업종에 확장되거나 전환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뭐 이건 요즘에 좀 많이 좀 식상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기술들, NFC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딥러닝이라든가 벌초페이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편하게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기술을 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은 편의점이라는 업종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기프트나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하루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약 1,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결국 소비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 안에다가 여러 가지 뭐 기념품이나 뭐 머그컵이나 이런 것들을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나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MS 애저와 같이 이 남는 돈을
은행과 같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은행 같은 기능을 하게 된 거죠. 커피숍에서 은행으로. 아까 이제 제가 경험 경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현재까지의 이 경제 체제는 사실은 맨 처음의 산업은 1차 산업이었죠. 주로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이었습니다. 그런 농업 경제에서 그 다음엔 제조 경제로 갔죠. 이 농산물이나 광물을 가공을 해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 거기에 집중했던 경제,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산업에 앞서느냐 뒤처지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었죠. 그런데 그 다음은 서비스 경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경험 경제였죠. 그 경험 경제에 있어서 특별히 예를 들 수 있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사실 커피 완두콩이 커피 한 잔당 약 1불한대요. 그게 농업 경제죠.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로스트 커피를 만들면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그 가치가 2불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 커피숍에서 팔면 5불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많이 드는 얘기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유명인과 30분 정도 보낸다. 그러면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런 경험 경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고객들이 개개인의 특성들을 맞춰주면 그것들이 결국 업종의 전환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느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맞춤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들이 개발되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전체적인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지금의 어린이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 데이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소비에 쓰고 싶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종을 확장하고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상이 있겠지만 고객들의 어떤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개인화되고 그리고 자동화되고 프로세스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의 경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체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로 캐저라는 이 압축 공기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요즘 PHM이라고 들하죠. 이 프라그노스틱스 앤 헬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압축 공기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 장비는 무상으로 주고 우리 정수기를 쓰듯이 이 압축 공기 장비에 대한 이 컴프레셔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관리와 운용, 그리고 여기에 센서를 많이 달아서 뭐 온도나 습도나 압력이나 유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예상을 하면, 이것을 쓰고 있는 업체에서는 사실 컴프레셔가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장비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사실 공장 전체가 뭐 1주나 2주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PHM 기술을 이용해서 언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 모듈을 빨리 교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수요업체에서 좋기 때문에 그만 충분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경험 경제에 해당하는 사례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은 똑같은 공기 압축기에 관련된 업종이지만 업종이 전환됐죠.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수익 모델이 컨설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제조업에서 참고할 만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과연 중소 중견기업에서 POP, MES, ERP 깔아놓고 우리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입술만 빨갛게 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뭐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책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조직 내에서의 오르가나이제이션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다 더 개인 맞춤형 혹은 소그룹에 특성화되어 있는 고객군에 대해서 대응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변화가 있고 그것이 변화가 더 커져서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요. 임팩트가 된다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업의 성장에 연결돼야 된다.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제조기업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업의 CEO분들과 CTO분들과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나중에 혹시 이 부분들을 공유해 드리면 여러 가지 뭐 서비스업이 됐던 제조업이 됐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종을 전환하고 성장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멘스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메디치 가문인데요. 메디치 가문이 340년 동안 유럽에서 엄청난 명가의 세력을 유지를 했대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디지털이 아닌 트랜스포메이션, 업종의 전환을 가지고 340년 동안 자기들 가문을 유지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더 빨리,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데이터이고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조기업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자, 보시면 스마트 공장에 대한 3구성 요소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 경제와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이것은 결국은 맨 처음 시작했던 독일의 상황적인 이유 그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스마트 팩토리와 DX를 하면서 추구했던 것은 제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장비의 공급업체 혹은 전체 생산 시스템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산업 생태계를 또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독일의 방향이 있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인 맞춤형에 대한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고 공략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 공장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모양들이 여기 보시면 제품들의 색깔이 다 다르죠. 자동차들의. 이것이 개인 맞춤형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여드릴 수 있는 팩토리 56, 저기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죠. 또 아우디 그리고 BMW 이런 모든 글로벌 대기업들이 고객 맞춤형의 팩토리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시범적으로 보이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들이 돈이 많아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얼마 전에 어라이벌이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의 유연 생산이 가능한 셀 베이스의 공장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가 최근에 상장이 폐지됐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부침들은 결국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 얻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인더스트리 4.0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분산화, 자율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도 이와 같은 추세에 있어서 맞춰 나가야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이 가는 방향은 대기업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적인 생태계 측면에서입니다. 멀리 보고 그리고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장설 수 있죠. 자본도 있고. 근데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중소 중견의 제조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늦게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3요소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시스템 다 갖추셔도 이게 스마트한 거냐? 목적이 없고 이거에 활용도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소 중견 제조기업 대표님들이 이거 갖춰놓고서 기계 잘 돌아가고 있네. 이거 모니터링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거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장표가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IoT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장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뭘 할지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장 내의 구성 요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자율제조라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율제조의 개념은 뭐냐? 첫 번째, 필요한 셀로 반제품이 스스로 간다. 제품이 AGV에 얹혀가지고 자기가 다음 공정이 뭔지를 알고서 가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작업 서비스 스스로 재배치된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똑같은 장비들이 있더라도 그거의 재구성을 통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적 공정 묘수가 자동 세팅된다. 이거는 공정의 효율화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해당 공정 물품이 자동 보고 배열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통에 대한 능력, 그리고 뭘 할지에 대한 기능과 계획에 대한 능력, 그리고 자율주의에 대한 능력들이 갖춰진 것이 앞으로의 지향점이다. 독일에서는 지금 2035년을 목표로 해서 이런 정도를 갖춘 것들을 그 기업을 20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200개라는 것이 사실 독일 기업 치고는 굉장히 적죠. 근데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가 거의 모든 제조기업에 깔렸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도 저희가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중소 중견의 제조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면 생각하겠고요. 자, 저희 그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뿌리 산업은 사실 6대 전통 기술이 있었습니다. 주조, 수송, 가공, 금형, 열처리, 표면 처리, 용접, 접합. 이 6개가 근간이었는데 20년도에 이게 14개로 더 확장이 됐습니다. 14개로 확장된 게 뭐냐면 산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소재가 다양화되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에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뿌리 산업이라는 범주 안에서 성장해야지만 뿌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소재들이 더 쓰이게 되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플랫폼 기술로 들어간 게 로봇과 센서 융합, 그다음에 산업진흥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엔지니어링 설계, 요 네 가지가 결국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포함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뿌리 산업은 중요한 건 다 아시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중소 중견의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준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제조기업들이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은 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우리 스마트 공장의 수준이에요. 뭐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스마트 공장의 목적이나 활용도나 이것이 선진국이 보고 있는 다품종 대량 유연 생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 제조기업, 특히 뿌리 기업들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 팩토리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급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때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정에 있어서의 최적화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뿌리 기업들도 유연 생산, 자율 제조, 그리고 just in time, 그러니까 납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맡고 있는 진흥화 뿌리기술연구소가 뿌리기술이라는 것을 진흥화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원장 산하에 제조 AI 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소 중견기업들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에서 데이터 나오죠. 뭐 PLC의 데이터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 활용하십니까? 사실은 모니터링만 하는 정도죠. 그래서 공정 최적화를 위해서 장비를 고치지 않고 간단한 모듈만 달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소 중견의 제조기업들한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애드온 모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애드온 모듈이라는 것이 소송 가공, 또 금형, 다이캐스팅 이런 쪽에 적용이 돼서 이 사례는 판재 성형, 프레스 성형에 있어서의 와전류나 하중이나 성형 깊이 같은 것을 측정을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질 산포들을 맞춰주고, 그리고 금형 관리 비용을 저감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지금
보안상 뺐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여기 사실은 이제 장치만 단 게 아니고 데이터의 전처리,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AI까지 다 포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AI 연구센터는 사실 AI를 이용해서 제조기업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재까지의 5가지가 제품 검사, 맞춤형 설계, 설비 진단, 공장 내 물류, 공정 최적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제조의 AI 연구센터에서는 제조기업들의 만든 부품에 대한 양불 검사, 양불 판단에 대해서 AI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카테토입니다. 카테토의 내부의 이 형상과 품질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형상의 구조에 대해서도 AI를 적용해서 양불 판단을 함으로써 인력적인 소요를 줄였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지금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다 생략을 하고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오늘 말씀드린 게 약간 시간이 좀 짧은데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표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뿌리 산업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LG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발표해 주시는 거 너무나 고맙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중소 중견의 제조기업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글로벌 대기업이 되기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전파가 되고 확산돼서 중소 중견 제조기업들도 이 흐름에 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소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